어서 오세요. 서핑 배우러 갔다가 젊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작합니다. 1챕터 양양, 그 여름의 시작. 그 여름 나는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을 은퇴하고도 한참이 지난 63, 내 이름은 이서진입니다. 가족도 직장도 다 내려놓은 지금 남은 건 조금의 퇴직금과 20평짜리 월세, 오피스텔, 그리고 매일 아침 복용해야 할 약 봉지뿐이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 여름은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양양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파도 보고 사람 구경도 좀 하시고. 서예 교실에서 알게 된 연희가 권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빈말로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슨 바람이었을까요? 새벽 5시 서울 강북에서 출발한 시외버스에 올라타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좀 달라져 보자. 나도 한 번은. 양양은 젊었습니다. 모래보다 사람이 더 많고 파도보다 음악이 더 크고 해변은 마치 청춘들의 집결지처럼 북적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나는 낯설었습니다. 숙소는 해변에서 도보 5분 거리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사장 이름은 오성국. 48, 전직 뮤지션이라고 소개했지만 내 눈엔 삶에 지친 노총각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서핑하러 오셨어요? 그 말에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서핑이 아니라 그냥 좀 싫어요. 그래도 여기선 한 번쯤 타봐야죠. 파도가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라운지에선 사람들과의 맥주 한 잔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긴 생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 빨간 립스틱, 나보다 30은 어린 듯한 젊은 여자. 혼자 오셨어요? 낯선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은 유해진. 29이라 했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혼자 마시기 싫어서요.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는 내 말에 귀 기울였고 때론 웃었고 때론 짠한 눈빛으로 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요, 부장님도 인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얘기 더 들려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아니, 그 순간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맥주 몇 잔 뒤 우리는 둘이서 밤바다를 걸었고 손이 닿았고 입술이 닿았고 그리고 나는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침대 위 그녀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파도 타는 거 꼭 같이 해요. 바다에서 보는 부장님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유해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짐도 흔적도 없이 나는 멍하니 해변을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어제보다 거칠었고 그 바다 어딘가로 그녀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사장 오성국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 형님, 그 여자, 그 혜진이라는 사람 사실 여기 단골이에요. 매년 이맘때쯤 와서 어떤 남자든 하나 골라서 같이 있다가 그냥 사라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이상하게도 매년 똑같아요.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형님,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올해는 그 말은 곧 뭔가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한 하룻밤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파도, 인생 바꿔줄 수 있다면서요. 부장님도 바뀌어 봐요. 그 여름 양양의 파도보다 더 거칠었던 건 사라진 유해진이 내 마음속에 남기고 간 파장이었습니다.
2챕터 사라진 그녀 흔적을 줬다. 양양에서의 두 번째 아침은 싸늘했습니다. 유해진은 사라졌고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숙소 여기저기를 살펴봤지만 이미 체크아웃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진짜가 아니었는지도 몰랐죠. 오 사장님, 그 여자 혜진 맞아요? 내 질문에 오성국은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긴 해요. 작년에 왔을 땐 민지였고 재작년엔 서연이었죠. 이번엔 혜진이네 다 가명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형님만 그런 거 안 해요. 전에 한 번은 신혼부부라고 속여서 남자 등쳐먹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형님이랑은 좀 달라요. 이상하게 정색도 안 하고 되게 조용했어요. 나는 묘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나를 속였을까요? 아니면 잠시 기대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주변 해변 포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릿한 바닷바람에 술이 더 쓰게 느껴졌죠.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자 마시면 더 쓸 거예요. 그쵸? 고개를 들자 짙은 화장을 지운 유혜진이었습니다. 아니, 혜진이라 불렀던 그 여자가 왜 도망쳤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떠난 거예요. 내 방식대로요. 그게 무슨 방식입니까? 사람 놀리는 건가요? 놀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서진 씨가, 아니, 부장님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겁이 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럼 그날 밤은 뭐였습니까? 다 계산된 건가요? 아니요. 전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어차피 안 믿으실 거니까. 그녀는 일어나려 했고 나는 순간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대로 가면 난 정말 바보가 되잖아요. 그녀는 멈춰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저 사실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긴 그냥 도망 온 거예요. 하루라도 숨 좀 쉬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서 짙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라졌고 이번엔 영영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죠. 다음 날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해변을 걷다 우연히 그녀의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다 쓴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김혜진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문장이 써 있었고 첫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나는 내가 누군지도 잊을까봐 낯선 사람들에게 나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수첩을 다 읽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혜진은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간병인이었습니다. 노모의 병간호로 삶을 포기하고 가명을 쓰며 여름마다 딱 일주일씩만 도망쳐왔던 거였죠. 그 사이 짧게 만난 남자들, 그들과의 짧은 위로,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반복된 살.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쩌면 나도 혜진을 소비하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위장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나는 그걸 한낱 장난이라 여겼던 거죠. 그 순간 바다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녀를 찾아가야겠다고. 진심으로. 3챕터 간병인의 진짜 얼굴. 양양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바다에 남겨진 듯 했죠. 가방 안에 든 수첩 하나가 자꾸만 나를 괴롭혔습니다. 거기엔 혜진의 삶이 조각조각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넘어지셨다. 오늘은 허리가 아프다. 마트에 다녀오다 우유를 쏟았다. 그녀는 감정을 적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상을, 그날 있었던 일을 물처럼 적어 내려갔죠.
그러던 어느 날 수첩 맨 뒤 페이지에서 나는 한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아파트 3동호. 그 길로 갔습니다. 도어락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누구세요?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탄 노파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혜진 씨 댁 맞나요? 노파는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 또 어디 간 거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잠깐 여행 갔다가 곧 올 거예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 혜진이 남자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단출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이 가득했고 노파의 팔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죠. 요 며칠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약도 못 챙기고 딸이 있어도 없다.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혜진은 도망친 게 아니라 정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약을 챙겨드린 뒤 집을 나서려는 나에게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서진 맞제?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자 노파는 잇몸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내 딸놈 다 적어놨더만. 서진이라는 남자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혜진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딸이 이런 말 남기고 나갔다. 이번엔 숨는 거 말고 돌아갈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나는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 씨, 돌아와요. 난 당신과 나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몇 시간 뒤 내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한 통. 다음 주 토요일 양양. 그 포차에서. 저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 문장 아래 마이너스 유해진 진짜 이름 김유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챕터 진짜 이름 김유미. 토요일 양양행 고속버스에 오른 나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된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문장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혜진 아니 유미를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약속한 포차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낡아 보이는 간판, 여전히 튀긴 냄새가 진동하는 포차 안에서 나는 조용히 한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그리고 3시간. 술잔은 채워졌다가 다시 비워졌고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여기 김유미가라는 분 오셨나요? 포차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익은 이름인데 예전에 혼자 와서 자주 울던 여자 있긴 했지. 그런데 며칠 전에도 어떤 여자 왔었는데 많이 말랐더라고. 그분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날 밤 나는 게스트하우스 대신 근처 찜질방에서 묵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즈음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까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요. 병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죠.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고양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미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짙은 다크서클, 젖은 머리칼.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와주셨네요. 고마워요, 서진 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폐렴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시간. 마치 세상이 조용해진 듯한 그 고요 속에서 유미의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아팠어요. 아버지가 우릴 버리고 간 뒤론 나 혼자였죠. 간호학교 다니다가도 학비 못 내서 그만뒀고 결국 식당 일, 간병인 일 뭐든 해야 했어요. 그럼 여름마다 양양에 온 것도 그 숨 쉴 틈을 찾아서였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처음엔 그저 도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서진 씨가 있어서 나도 달라지고 싶었어요. 도망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의사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유미 보호자님, 어머니분 회복 중이십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우리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미은 어머니 손을 잡고 흐느꼈고 나는 문 밖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우리 그냥 이대로 살아봐요. 진짜 이름으로, 진짜 얼굴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김유미 씨, 나 이서진입니다. 이름을 걸고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포착하지 못했던 미세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는 한 남자가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5챕터 추적자. 병원 복도 끝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 같았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유미 씨, 저 남자 누구인지 알아요?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남자요? 방금 복도 끝에 서 있던 사람, 우리를 계속 지켜보더군요. 그녀는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점퍼에 목 깁스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제 옛 남편이에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요? 과거에 잠깐 결혼했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았고 결국 법적으로 이혼했죠.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난 거죠? 아마도 돈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쓰게 웃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파란색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고 봉투 속엔 오래된 판결문과 진단서 그리고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위자료도 안 줬어요. 간병일로 번 돈 일부를 붙잡았었죠. 그 후론 소식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내가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 들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유미 씨, 이제 혼자 아님을 잊지 마요. 어떤 일이라도 함께 해결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주차장에서 나는 다시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김유미, 내 아내입니다. 그의 입에서 뻔뻔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남이잖소. 내 말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김유미가 어떤 여잔지 모르나 본데? 그 여잔 거짓말로 먹고 사는 여자요. 간병인이랍시고 남자들한테 돈 뜯고 밤마다 딴짓해.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갔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입 다시 열면 혀를 뽑아버릴 거요. 내 분노는 차가웠고 그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제지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이 일로 경찰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병원 근처 모텔로 자리를 옮기고 유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 씨 이상해요. 그 사람
우리 어머니 병실 앞에서 뭐라고 간호사한테 떠들었대요. 법적으로 내 보호자 자격을 주장하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 바로 병원 옮깁시다. 지금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그날 밤 유미은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병원에도 연락처에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단 하나 그녀가 남긴 쪽지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내 진짜 이름은 김유미입니다. 6챕터 파도의 끝에서 그녀는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기록도 거주지 정보도 모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며칠 동안 병원을 돌며 간호사들과 담당 의사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보호자분께서 환자 전원 동의서 제출하고 정식 퇴원하셨습니다. 구급차도 미리 예약해 두셨고요. 보호자란 그 남자였습니다. 전 남편, 그자가 그녀와 어머니를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번호는 정지되어 있었고 주민센터를 통해도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어느 요양병원쯤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길,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당하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게스트하우스 사장 오성국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기 이거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양양으로 다시 내려오라 했습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의 고속도로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성국은 내게 작은 가죽 상자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이거 맡기고 갔어요. 이서진 씨가 오면 전해주세요 하면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바다를 등지고 웃고 있는 김유mit과 휠체어에 탄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 씨, 한 번쯤은 내가 먼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먼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절차를 끝냈어요. 변호사와도 상의했고 어머니 명의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젠 날 찾지 못할 거예요. 다만 서진 씨를 떠나야만 했던 건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믿어주세요. 언젠가 파도가 잔잔해지는 날 그 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다 잊고 그냥 나로 살아가고 싶어요. 김유미 올림. 편지를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말이, 모든 글자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들어 가슴을 때리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도망의 길 위에 서 있는 걸까요? 나는 다시 바다로 갔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그 해변에, 그녀가 웃었던 그 자리에서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미 씨나 여기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대가 돌아올 그날까지. 7챕터 이름 없는 우편물.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양양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해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유미가라는 이름 하나가 내 가슴을 눌렀습니다. 서예 교실도 그만두었고 오피스텔에서 보내는 시간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병 같았고 어느 날은 그녀의 사진을 보다 울다가 어느 날은 수척 글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도착한 이름 없는 택배 상자 하나. 보낸 사람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작은 병원 명찰 하나와 그녀의 손글씨로 적힌 쪽지, 그리고 영상이 담긴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단 한 줄. 당신을 위해 남겨둡니다. 진짜 나를. 나는 손이 떨리는 채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김유미. 아니, 그녀의 본 모습 그대로. 병원복을 입고 약간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서진 씨, 이 영상이 도착했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요양병원 입원 중일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평화로운 마지막이었고 손 꼭 잡고 제 이름을 부르며 가셨어요. 이제 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길 바라요. 그 사람은 법적 조치로 더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당신이 혹시 나를 원망하게 될까봐.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나답게 당신 옆에서. 혹시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꼭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신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양양. 그 바다 앞, 파도 잔잔한 오후 5시. 저 거기 있을게요. 그날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김유미 드림. 영상이 끝나자 나는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울컥하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김유미은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나는 책상 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파도를 기다리는 남자 이서진. 이제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마주할 용기.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사랑할 각오. 양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8챕터. 그날의 파도, 그리고 우리. 양양은 여전히 파도 소리로 시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날도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고 오후 5시가 가까워질수록 해는 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포차 옆 작은 해변의 벤치 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면도도 정성스레 했고 좋아하던 푸른 셔츠도 꺼내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혹시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계 바늘이 5시를 넘기려는 찰나 멀리서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유미가 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벌떡 일어났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실 30해를 기다린 것 같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 씨, 저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날 우리는 바다 앞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수첩에 남긴 밤들, 외롭고도 고단했던 간병인의 시간, 그리고 누구보다 고독했던 퇴직 후의 남자 이서진.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하나씩 꺼내놓고 가만히 가볍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은 약간 차가웠고 나는 조심스럽게 내 외투를 벗어 그녀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여름엔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게스트하우스를 열면 어때요?
간병도 파도도 다 겪어본 두 사람이 조용한 쉼터 하나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름은 파도의 집 어때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우리를 다시 데려다 줄 수 있게. 그날 밤 우리는 긴 시간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계절을 다시 꺼내 맞이하듯 서로의 온기를 가만히 느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이제 매년 이맘때쯤 사라지지 않아도 되겠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 옆에서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잔잔한 파도는 우리 앞에서 조용히 밀려왔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바닷가에서 비로소 한 사람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유미, 이서진, 두 사람의 계절이 그렇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